눈부신 햇살이 고려 개경의 하늘을 찍고 내리던 날, 한 소녀는 곡식을 나르던 수레 위에서 몰래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이름은 기승양. 아버지는 지방의 중소지주였고 그녀는 넷째 딸이었다. 하지만 그날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집에 머무를 수 없었다. 원나라로 끌려가는 공녀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었다. 반항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다. 나라가 정한 운명은 개인의 의지를 무참히 짓밟았다. 노끈처럼 꼬인 머리를 풀어 헤치고 싶었지만 허리에 매인 포승줄이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소녀의 눈동자에는 두려움보다 묘한 울분이 어려 있었다. 그 어린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노는 마치 나는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다짐처럼 보였다. 원나라 수도인 대도는 그녀에게 철창 없는 감옥이었다.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달랐다. 하녀처럼 낮은 신분으로 들어온 그녀에게 귀족 여성들은 차디찬 눈빛만 던졌다. 그러나 기 씨는 달랐다. 불만을 삼켰고 모욕을 품었다. 밤마다 한지 위에 조용히 붓을 내려 참을 인자를 수백 번 쓰며 마음을 다스렸다. 기 씨의 미모는 단순히 예뻐서가 아니라 사람을 압도하는 눈빛 때문이었다. 그녀의 눈은 마치 한겨울 얼어붙은 호수 같았고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깊이를 품고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침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였다. 바로 황태자 9.1원 해종이 되는 토곤 태무리였다. 저 여인은 누구냐? 황태자는 연회장에서 우연히 그녀를 보았다. 다른 공녀들은 눈을 내리깔고 있었지만 그녀만은 황태자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기품과 당돌함이 동시에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궁의 부름을 받았다. 다른 공녀들이 시기와 두려움 속에 숨어들었을 때 그녀는 차분하게 머리를 매만지고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드디어 내가 움직일 때가 왔군요. 그녀는 속삭였다. 조국을 떠나온 지 몇 해, 세상의 밑바닥에서 수없이 밟히고 꺾였던 기씨. 이제 그녀는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시대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궁의 후원, 밤이 깊어질수록 대도는 오히려 더 뜨거웠다. 누군가는 권력을 위해 웃음을 흘렸고 또 누군가는 그 웃음 뒤에 칼을 갈았다. 기씨는 그 밤의 냄새를 너무도 빠르게 익혀버렸다. 황태자 토곤 태물의 총애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그녀에게 쏟아졌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그녀를 찾을 때쯤 기씨는 직감했다. 그는 자신에게 빠지고 있었다. 내 이름은? 친첩은 고려에서 온 기승량이라 하옵니다. 그는 기라는 성에 흥미를 느낀 듯 가볍게 웃었다. 기세가 대단하구나. 그 짧은 대화가 끝난 후 그녀는 황태자의 시중을 드는 일원이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많은 궁녀들 사이에서도 특별한 위치에 놓였다. 누군가는 그녀를 경계했고 또 누군가는 몰래 비웃었다. 하지만 기승량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그런 시선들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이 아기 공녀가 스스로 황태자의 마음을 얻었다 생각하는 거냐? 달비, 몽골 출신의 후궁, 황태자의 오래된 총애를 받던 여인이었다. 그녀는 기승량을 향해 조롱하듯 말했다. 호랑이 등을 탔다고 해서 그 호랑이가 널 끝까지 태워줄 거라 착각하지 마라. 기승량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 발 다가섰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전하의 마음이 어디로 흐르는지 그건 그분의 뜻이옵니다. 제가 감히 그 뜻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 또한 제 능력이겠지요. 그 말은 궁 안을 찢고 번개처럼 퍼졌다. 어린 공녀가 몽골 귀족 출신 후궁에게 정면으로 맞섰다는 사실은 황태자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웃었고 한 병의 귀한 화주를 그녀의 처소로 보냈다. 그 술은 단순한 증표가 아니었다. 황태자가 그녀를 궁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밤이 깊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대도에는 드물게 흩날리는 눈발. 그녀는 혼자 정자에 앉아 그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되뇌었다. 내가 누군가의 총애로만 존재한다면 난 곧 사라질 것이야.
이 궁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나 스스로 왕이 되어야 해. 기승량은 황태자의 사랑을 이용해 자신만의 세력을 만들기 시작했다. 하인 하나, 하녀 하나까지도 신중히 골랐다. 고려에서 함께 온 하급 궁녀들을 불러 모아 조용히 말하곤 했다. 살고 싶다면 나를 따라. 그녀는 호랑이를 쓰다듬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등에 올라탔고 이제는 고삐를 쥐고 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새벽녘의 대도는 고요했다. 그러나 궁 안은 그 어떤 날보다도 숨죽인 전운으로 가득했다. 황제의 병세가 깊어지며 황태자 토곤 테무르를 둘러싼 권력 다툼은 노골적으로 치달았다. 그 중심에 기승량이 있었다. 승량님, 이 편지 태자께 직접 전해드려야 해요. 지금 이대로라면 폐하께서 태자를 폐위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복 하녀 연희의 손엔 붉은 인장이 찍힌 밀서 한 장이 들려 있었다. 황제의 총신이자 권신 엘테무르가 황태자의 실각을 꾸미고 있다는 정황이었다. 승량은 편지를 받아들고는 잠시 눈을 감았다. 내가 선택한 이 길. 돌아갈 수는 없어. 그녀는 황태자의 처소로 향했다. 경계가 삼엄했고 그녀의 발걸음을 막는 자들도 있었지만 황태자는 직접 나와 그녀를 맞이했다. 이리도 이른 시각에 무슨 일이냐. 기승량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내밀었다. 전하께서 모르셔선 안 되는 일입니다. 폐하의 침전에서 오간 말입니다. 황태자는 편지를 읽으며 얼굴이 굳어졌다. 엘테무르 저자가 결국 칼을 드는구나. 그날 밤 황태자는 즉시 자신의 측근들과 비밀 회동을 열었고 기승량은 처음으로 그 정치의 회오리 한가운데에 서게 되었다. 남자들만의 전쟁터였던 권력의 무대에 그녀는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왜 나를 도우려 하는 것이냐? 단지 총애 때문인가? 황태자는 그녀를 조심스레 물었다. 기승량은 고개를 저었다. 전하께서 살아야 저 또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살아남는 것만이 제가 고려 여인으로 이곳에 끌려온 이유를 지우지 않는 길이옵니다. 그녀의 눈엔 흔들림이 없었다. 한 여인의 생존을 넘어선 한 시대의 주인이 되려는 결심이 서려 있었다. 며칠 뒤 기승량은 우연을 가장한 연회를 열어 엘테무르의 사위이자 강력한 귀족인 타르부아를 초대했다. 연회 자리에서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술잔을 채웠고 그 속엔 몸을 마비시키는 약초가 섞여 있었다. 타르부아는 연회가 끝나갈 무렵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졌고 그녀는 그 틈을 이용해 타르부아의 기밀 문서의 내용을 손에 넣었다. 그 문서에는 쿠데타의 실체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승량은 정자에 앉아 연꽃차를 마시며 신복인 연희에게 물었다. 연꽃은 왜 붉을까? 진흙 속에서 피어나서일까요? 아니, 피를 머금어서겠지. 그녀는 말했다. 이 궁궐에서 살아남으려면 붉은 연꽃이 되어야 해.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을 만큼 짙은 색으로. 그녀의 눈빛은 다시 얼어붙은 호수 같았지만 그 안에서 불꽃처럼 피어오르는 야망은 꺼질 줄 몰랐다. 비가 내렸다. 몽골 대지의 흙길은 질퍽하게 젖었고 궁궐의 기와 위로 빗방울이 떨어지며 낮게 속삭였다. 그 밤 황태자의 처소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이 드나들었다. 모두 조용했고 그들 사이에 기승량이 있었다. 엘테무르의 사위 타르부아의 약물 중독 사건 이후 궁하는 숨을 죽였다. 아무도 그 사건의 배후를 말하지 않았지만 눈치 빠른 자들은 승량이 관련되어 있음을 짐작했다. 그러나 감히 입에 올리는 자는 없었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한 명씩 궁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를 누군가 채웠다. 그 누군가는 기승량의 사람들이었다. 황태자는 그녀에게 물었다. 이제 나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군. 승량은 웃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대답했다. 전하를 지키려는 것이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이제 궁녀가 아닌 황태자의 조언자로 불리기 시작했다. 허울뿐인 후궁 자리가 아니라 권력을 설계하는 여인으로 사람들은
그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만큼 적도 늘었다. 달비 후궁은 궁 안의 다른 귀족 여인들과 손을 잡았고 그들 중에는 황태자의 이복 동생인 락인 왕자도 있었다. 그는 엘테무르의 뜻을 따르는 자였고 언젠가 황위를 노릴 인물이기도 했다. 그년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밟히고 말 것이다. 달비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금의 승량은 이미 궁녀가 아니다. 그녀는 제국을 집어삼킬 기세다. 그들의 계획은 단순했다. 황태자가 없는 밤을 틈타 승량을 유린하고 그녀의 명예를 무너뜨려 궁에서 내쫓는 것. 하지만 기승량은 그보다 한 수 앞서 있었다. 그날 밤 황태자는 사냥을 위해 궁을 비웠다. 승량은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의 처소에 머물렀고 그 틈을 노려 자객이 들이닥쳤다. 그러나 방 안은 비어 있었다. 기승량은 이미 그날 몰래 황후전의 지붕 위에 올라 이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검은 비단 두루마기를 걸친 채 바람을 등에 업은 모습은 차라리 귀신에 가까웠다. 자객이 침입하자마자 승량이 미리 준비해둔 호위병들이 들이닥쳤고 모두 붙잡혔다. 다음 날 락인 왕자와 달비는 궁중회의에 불려 나와 고개를 숙였다. 기승량은 그 자리에 없었다. 그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그녀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 궁에서 누구도 숨 쉴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승량은 작은 등잔불 앞에 앉아 붓을 들었다. 천천히 또박또박 종이에 글을 새겨나갔다. 지금부터 나의 이름은 고려 기씨가 아니라 원나라의 기씨다. 그녀는 결코 잊지 않았다. 고려에서 끌려온 소녀였던 과거를. 그러나 이제 그 소녀는 제국을 설계하는 여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원나라 수도 대도의 하늘은 오늘도 잿빛이었다. 봄이 오는 길목이건만 궁 안은 싸늘했다. 엘테무르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돌자마자 권력의 향방이 다시 요동쳤다. 누구보다 먼저 움직인 사람은 다름 아닌 기승량이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황후의 자리를 탐한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그 누구보다 황후에 가까운 사람은 기승량이라는 것을. 고려 출신이 황후라니 제국의 치욕이다. 귀족 대장 박하이의 말이었다. 그는 엘테무르의 사촌이며 몽골 귀족들의 정치적 대변인으로 군림해온 인물이다. 기승량은 그가 꾸민 황실 혈통보호령의 정면으로 맞섰다. 그 법안은 황후의 자격을 순수 몽골 혈통으로 한정하는 내용이었다. 노골적인 견제였다. 당신들 눈엔 제가 이국 출신의 여자일지 모르나 지금 이 제국에서 황태자께 가장 가까운 이는 나요. 대소신료들 앞에서 그녀는 담담히 말했다. 그가 황제가 된다면 황후 또한 자연히 정해지는 것이지요. 순간 회의장은 얼어붙었다. 여인 하나가 귀족 수십을 마주한 채 단 하나의 주저함도 없이 맞섰다. 황태자 토곤 테무르는 그녀의 발언을 묵묵히 들었다. 그리고 그날 밤 기승량을 조용히 불렀다. 황후가 되고 싶은 것이냐? 그녀는 침묵했다. 잠시 후 고개를 들었다. 저는 고려에서 이곳으로 끌려올 때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이름도 조국도 가족도. 그러니 이곳에서 무엇을 쥐려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그의 눈엔 슬픔이 어린 동정이 스쳤다. 그러나 곧 사라졌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가 황제가 되면 너를 황후로 세우겠다. 그 말은 약속이었고 동시에 선언이었다. 하지만 그 약속을 가로막는 자는 또 있었다. 황태자의 친모이자 몽골 귀족 출신의 황태후였다. 그녀는 직접 기승량을 불렀다. 침전한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황태후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내가 너를 황후로 세우지 않겠다고 하면 넌 나 어떻게 할 셈이냐. 기승량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저는 폐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는 길을 막으신다면 그 피의 책임은 제가 아닌 폐하께 있는 것이옵니다. 그 순간 황태후는 날카롭게 눈을 치켜떴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그녀는 이미 기승량의 집요함과 결기를 읽고 있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었다. 며칠 후 대도 궁정의 대연회에서 황태자가 정식으로 발표했다. 기승량을 정실로 삼고 추후 황후 책봉을 추진하겠다. 궁 안은 술렁였다. 누군가는 잔을 떨어뜨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기승량은 고요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입술 끝이 아주 천천히 올라갔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황후의 자리는 금으로 만든 옥좌가 아니라 피로 적신 언약이라는 것을. 대도 황궁 정전의 높은 기둥에는 붉은 비단이 휘날리고 있었다. 마침내 기승량은 원 제국의 정식 황후로 책봉되었다. 그날 하늘엔 비가 내리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의 시선이 비처럼 쏟아졌다. 경외와 질투, 경악과 공포. 그 모든 감정이 한 몸에 쏟아졌지만 기승량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그녀는 왕관을 썼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영광만의 증표가 아니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왕을 지탱하는 기둥이자 칼날 위에선 줄타기꾼이 되었다. 황후가 된 그녀의 천명은 궁녀 출신들을 등용해 후궁들의 내실을 정비하는 것이었다. 몽골 귀족 출신의 여인들이 이 결정에 거세게 반발했다. 하찮은 출신의 자들을 궁궐에 들이는 것이 어찌 제국의 채통에 맞단 말인가. 그러나 기왕후는 담담히 대답했다. 제국의 채통이란 피가 아니라 능력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대들이 못 지킨 채통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 말은 거울처럼 궁궐의 구질서를 비추는 선언이었다. 그녀는 점점 더 많은 백관과 신하들 사이에서 두려움의 이름이 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고려 사신단이 대도를 찾았다. 그녀가 잊지 못한 이름, 기상호라는 이름이 편지 봉투 위에 적혀 있었다. 바로 그녀의 오빠였다. 승량은 편지를 펼치며 손끝을 떨었다. 오랜 세월 숨겨왔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다. 고려의 왕실이 그녀를 원나라 황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산으로 여긴다는 내용과 함께 기씨 일가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 넌 황후가 되었지만 우리에겐 칼이 되었다. 고려는 이제 내 손에 달렸다. 그 말은 명령이 아니라 절규였다. 기승량은 침묵했다. 그녀는 고려를 사랑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이제 피로 물들어 있었다. 며칠 후 황제는 기왕후를 동궁회의에 정식 배석시켰다. 이는 곧 정치의 전면에 그녀를 세우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또 하나의 불씨였다. 여인 하나가 대정을 어지럽힌다. 궁 안에선 속삭임이 돌았고 비밀리에 조직된 검은 가면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황후를 없애려는 자들의 사병이었고 이미 승량의 처소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날 밤 칼을 든 자가 승량의 처소 담장을 넘었다. 그러나 칼보다 빠르게 움직인 것은 그녀의 직감이었다. 이미 대비해둔 호위병들이 자객을 제압했고 자객의 입에서 떨어진 이름은 충격이었다. 박하이. 그녀는 거울을 바라보았다. 왕관을 쓴 여인이 거기 있었다. 그러나 그 눈동자엔 피와 그림자, 두려움과 결의가 교차하고 있었다. 왕관은 영광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증표입니다. 이제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여인도 아닙니다. 나는 이 제국을 쥔 황후입니다. 기왕후의 시대가 이제 피로 갚으며 펼쳐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대도의 밤은 깊었다. 달조차 구름 속에 몸을 숨긴 그 밤, 검은 그림자들이 궁을 감쌌다. 누군가가 조용히 창호를 스치고 비단 이불 아래 낡은 검 한 자루가 숨겨졌다. 기왕후는 숨을 죽인 채 눈을 떴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처소에 드나드는 하녀 중 몇 명이 가면단의 신복이라는 것. 심지어 황제의 침전까지 그 손길이 뻗쳐 있다는 것까지도. 이제야 칼을 빼드는군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몸을 일으켰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3명의 검은 그림자가 뛰어들었다. 그들의 얼굴은 모두 가면으로 가려져 있었고
그 칼날은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왕후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손에 쥐었던 비녀를 그대로 날렸다. 비녀는 하나의 눈을 꿰뚫었고 동시에 준비된 호위병들이 처소 바닥 밑에서 튀어나왔다. 나 기왕후를 어찌 쉽게 뵐 수 있으리라 생각했더냐.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자객들은 죽음을 각오했지만 이미 늦었다. 한 명은 붙잡혔고 다른 두 명은 처소 담장에서 저격당했다. 붙잡힌 자객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름은 또 한 번 충격이었다. 황태후, 바로 폐하의 어머니였다. 기왕후는 손을 떨었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였다. 그녀는 알았다. 황태후가 자신을 결코 황후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 제국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그날 밤 그녀는 곧장 황제를 찾았다. 그는 술에 취해 있었고 무심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이리 늦은 밤에? 폐하의 어머님이 저를 죽이려 하셨습니다. 순간 황제의 눈빛이 흔들렸다. 확실한 증거는 있느냐? 자객이 폐하의 조남 앞에서 맹세하듯 말했습니다. 그러나 황제는 침묵했다. 기왕후는 그 침묵이 곧 무력함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돌아서며 조용히 말했다. 전하가 저를 지키지 않으신다면 이 나라의 황후는 스스로를 지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돌아오자마자 사병을 조직했다. 원나라 법으로는 금지된 일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법보다 생존을 먼저 생각해야 했다. 그녀를 따르는 궁녀들과 고려 출신 장교들이 몰래 모였다. 이 밤, 이 피, 이 검 모두 내가 선택한 길이다. 검은 가면이 몰려들었지만 그녀 또한 검은 옷을 입고 맞섰다. 피에는 피로 답할 수밖에 없는 황후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새벽 대도 궁궐의 동편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피의 그림자처럼 번진 그 여명은 황후의 전쟁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기왕후는 전날 밤 스스로 칼을 들었다. 황태후의 거처로 들어가던 그 순간 모든 궁인이 숨을 죽였고 그날 황실의 하늘은 다시는 예전처럼 맑지 못했다. 폐하를 사랑한 죄, 권좌에 오른 죄, 살아남은 죄, 그 죄목이 어찌 이리 많단 말입니까? 그녀는 황태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 황태후는 이미 병약했고 병풍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가늘어졌지만 독은 여전했다. 너는 결국 고려의 피를 이 제국에 주입한 괴물이 되었지. 기왕후는 눈을 감았다. 잠시 숨을 들이쉬더니 단호히 말했다. 폐하의 어머니셨기에 오래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끝내야 합니다. 황태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옥쇠 하나를 내밀었다. 그것은 황실의 금옥, 정룡의 인이었다. 오직 황실의 정통 혈통에게만 주어지는 마지막 증표. 내가 황후라면 끝까지 싸워 살아남거라. 그것은 승복이 아닌 패자의 마지막 체념이었다. 며칠 뒤 귀족 연합의 중심이었던 바카이 가문과 엘테무르의 마지막 잔존 세력이 모두 숙청되었다. 황태자는 황제로 정식 즉위했고 기왕후는 그 곁에서 정무를 함께 논의하며 철의 여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왕좌란 결국 고독한 자리를 뜻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고려로부터 전가를 받았다. 오라버니 기상호가 역적으로 몰려 국문을 받다 끝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었다.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혼자 정자에 나가 차를 마셨고 차 한 잔에 오라버니의 이름을 속으로 새겼다. 오라버니, 제가 이룬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지킨 이 제국이 우리가 살고자 했던 세상이 맞았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기왕후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바람에 흩날리는 연지를 바라보았다. 그 붉은 꽃잎은 마치 그녀 자신 같았다. 찬란했지만 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가는 그녀는 끝내 황제가 된 토곤 테무르와의 거리마저 멀어졌다. 정치의 동지였지만 삶의 연인은 되지 못했다. 왕과 황후가 아닌 제국과 제국의 여인으로 살아야 했던 그녀. 이름이 아닌
기억으로 남게 된 여인. 몽골 초원에서 일어나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제국을 건설한 대원제국. 그 원나라를 무려 37년간 지배한 여인. 기황후. 그 여인은 불꽃처럼 살다 간이었다. 한 제국을 뒤흔든 단 하나의 고려 여인 기승량. 철의 꽃이자 피의 왕관을 쓴 여인이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